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미국발 속보가 저희 시간대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오늘도 속보로 시작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새벽에 정말 바빴는데요. 미국에 있는 산팔로스하고 CSIS 저희 들었죠. 네. 싱크탱크 전략 문제 국제 문제 연구소가 또 비슷한 얘기를 어제 드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동창리 이야기군요. 네, 그 북한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의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미국 그 압박 차원에서 발사장 가동 상태로 좀 되돌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보도 나온 게 3월 2일 날 촬영된 위성 사진이 계속 공개가 되다가 지금 속보에 나온 것은 3월 6일에 촬영된 위성 사진이고 미사일 발사대나 뭐 엔진 시험대 빠른 속도로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응을 내놨죠. 네, 뭐 이것도 어제 전해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또 다시 썼습니다. very very disappoint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보도나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럽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진 않고 그렇죠. 네, 지켜보자. 약 1년 안에 바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대화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튼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유화한 네. 아주 부드러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써 긴장감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갈까요? 그동안 사회적인 갈등을 빚었던 카풀 서비스를 앞으로 출근과 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합의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평일 오전과 저녁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입니다.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 여기에는 모두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목소리였는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지금 TF 팀장을 맡고 있죠. 네. 자, 택시 단체와 카풀 업계가 뭐 제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네, 사실 좀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택시기사 2분이 목숨을 잃었고 한 분 다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갈등하고 진동이 참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카풀이 허용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기로 했습니다. 네. 평일에 오전과 오후 나눠서 각각 2시간씩 4시간씩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된다. 이게 현행 법상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간, 요일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근데 나머지 합의 사항들도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전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초고령자 운전 그 개인 택시 네. 기사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면허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지금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로시간에 맞춰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택시를 통해서 자녀 뭐 등하교를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은 도시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거나 물건 배송 같은 부가 서비스도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뭐 예전에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신 어르신들이 그 택시 기사분들이 가이드 해주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택시업계는 또 약속을 한 게 있는데요.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고 사실 우버 우리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우버는 IT 서비스가 적용이 돼서 사전 탑승 예약도 되고 바로 모바일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고민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국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해당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카풀 서비스를 언제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난해 12월 7일에 베타 서비스가 나왔었거든요. 잠시 근데 했었죠. 네. 네, 이제 워낙 그 사건이 많았으니까 이게 1월 중에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시행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많고요. 네. 현재까지 카카오가 모은 카풀 운전자 수가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택시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소위 말하는 그 카풀 공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 존재해요. 네, 사실 목적이 공유 경제 차원에서 이 카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울 때 카풀이 이용되면 좋잖아요. 근데 음. 그게 심야 시간인데 그게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다 각자 다양한데 어쨌든 시간이 제한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산학금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회사별로 일일이 노사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택시 수를 줄이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상은 이제부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에 아예 못 박을지 그리고 정부 고시 수준으로 할지 이것도 고민인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겼을 때 그러면 처벌을 어떻게 할지 여기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초고령자를 몇 살로 봐야 되냐. 그럼 월급제는 어떻게 돈 마련해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언론사들이 좀 급하게 택시기사분들 반응을 땄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분 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합의안에 처우 개선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계기로 택시기사 처음 문제가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개인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합의안에 플러스나 타다 그러니까 다른 카풀 업체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역시나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또 하나하나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제 본인의 생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관심이 많을 테고 또 일반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또 관심이 네. 많을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격렬한 갈등이 있었고 뭐 안타까운 어떤 생명을 잃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극적 타결이라는 소식은 반갑습니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최악의 미세먼지가 엿새 연속 이어진 뒤에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눈에 띄게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앨리스 파크 님이 여기는 호주 멜번입니다. 언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랍니다. 제 가족이 그런 환경에 지낸다고 생각하니 속상합니다. 멜번은 아주 맑겠죠? 네, 저도 외국 사진을 가끔 요즘에 찾아보는데 그 파란 하늘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부럽고 사실 그 사진 보면서 힐링이 돼요. 네, 예. 어떤 분들은 또 매일 아침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비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미세먼지 답답한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하고 공동 대처 방안 마련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그 베이징에서 이 관련된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실험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인데 더불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현황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공동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면 조기 경보 체계를 말합니다. 네. 현재는 3일 예보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7일 예보로 확대가 돼서 정확도가 조금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공강우 과학적으로 말 안 된다라는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지금 뭐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다 환영받고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히 또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 외에도 뭐 미세먼지 저감 수단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어요. 네, 만약에 3일 이상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나면 국가하고 공공 차량이 전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면 제한. 네, 어제 청와대도 아예 그냥 주차장을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 네. 또 뉴스에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5일 이상 연속 발령이 되면 뭐 추가적으로 등급제 기반한 차량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알아서 차량 부재 자율 실시하는 거 검토될 예정인데 사실 차량 사용 제한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좀 찾아보니까 이부제를 시행했던 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인데요. 그때 미세먼지 농도가 21% 개선됐습니다. 뭐 베이징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 합의가 그러니까 도로에 결과가 차가 나왔었고요. 줄어들면 공기에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근데 또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뭐 도로 살수차 운영 확대한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 가동 제한하거나 노후 석탄 발전소 뭐 폐쇄 검토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책이 조금 새로웠는데 야외용 공기 정화기를 개발해서 네. 도심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에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같은데 그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정부 뜻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턱턱 생겨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들이 바뀌겠군요. 예.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공광호 실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이게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기상 조건상 원래 힘들다, 네. 부적합하다 뭐 이런 게 전문가 의견인데요. 세계 곳곳에 이뤄지고 있지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야외 공기 정화기 네. 뭐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그 대기 오염으로 워낙 베이징이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공기 정화탑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한 7m짜리. 그래서 거기 대형 흡입구가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이걸 하는 건데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에 정화를 많이 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감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내왔던 케이스들을 다 연구하겠죠. 중국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 근데 중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광호 같은 경우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군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가는 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간 알츠하이머병과 독감을 이유로 2차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이 반복되자 법원은 다음 재판 날짜를 3월 11일로 못 받고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정에 볼성사납게 끌려나갈 처지가 된 게 출석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판이 있는데 결국 재판 참석한다는 거죠? 네, 광주 가는 게 39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씨가. 네. 근데 사실 계속 재판을 피했잖아요. 그렇죠. 뭐 알츠하이머 걸렸다, 독감이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골프장하고 들키면서 결국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재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전 씨가 이번에도 안 나오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 씨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이런 결정을 했을 거다. 이런 뭐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혼자 그런데 재판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근데 건강 상태를 이유 들면서 이순자 씨랑 부인 이순자 씨랑 같이 나갈 예정이고요. 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인데 이 경호 문제를 조금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안 검색대, 뭐 통제선 이런 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권이 추첨이 되는데 이게 과연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광주에 계신 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게 되실지 이 부분도 오늘 저녁쯤 되면 또 뉴스의 한 꼭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두환 씨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그 공매에 붙였었죠. 지금 연희동 그 전두환 씨의 자택. 네. 이번에도 또 유찰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 전두환 씨가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 96년도에 확인된 게 2,205억 원이거든요. 이게 네.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도 큰 돈인데 이때는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전두환 씨 그 연희동 자택이 대통령 시절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어쨌든 간에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 씨 불법 수익이라 보고 공매 요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했는데 계속 매각이 지금 입찰이 안 되고 일자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감정가가 102억이었는데 지금 70억 원 가까이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도 좀 골치가 아픈 게 이 물건이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며느리 비서까지 3명이 그 소유자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순자 씨가 공매 처분 취소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황이 지금 굉장히 뉴스가 되고 복잡합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 이순자 씨는 80년 이전에 이 집 산 거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아니다. 이거 공매 취소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재산권을 유지할 때 또 그런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여러모로 복잡하고 좀 이렇게 반갑지는 않은 그런 뉴스들입니다. 자,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긴 열었죠. 근데 네. 열자마자 신경전을
엄청 벌이더군요. 특히 네. 5.18 망언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이 징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싸움만 하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 제명 이렇게 피켓을 들고 뭐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국당이랑 또 싸웠죠.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뭐 밀어붙였고 그다음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징계안 우선 처리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말싸움하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국회 그래도 좋은 소식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판 포함해서 모두 18건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넘겨서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5.18 모독 발언을 한 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하고 목포 특이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의 그 손혜원 의원 그리고 재판 청탁 논란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구 의원까지 다 묶어서요 5건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MB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점검하는 회의가 매주 목요일 날 열리는군요. 네, 조건이 4가지였죠. 보증금 납입해야 된다. 그리고 사저에만 있어라. 외출도 제한되고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 통신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걸 누군가 체크해야 되니까 그거 목요일마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체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족 휴대폰으로 만약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나누는지 이거를 수색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외부로 서류나 편지를 반출할 수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보석으로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자유한국당에 좀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해가지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이 얘기를 또 꺼냈는데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이다. 뭐 이런 해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저기 민생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정치만 하는 목소리들만 들려서 속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